자, 여러분, 이거 진짜 대박 사건이 터졌습니다. 지금 한 20분을 영상을 찍었걸랑요. 근데 내가 마이크를 안 끼고 영상을 찍었네. 그래서 다시 처음부터 찍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슈가북입니다. 제가 이미 영상을 한번 이걸 찍었는데, 찍고 나서 깨달았어요. 눈치를 챘어요. 마이크를 안 꼈다는 걸. 그래서 어두운 목소리로 다시 처음부터 시작합니다. 자, 그 첫 번째 시간에는, 첫 번째 그 회복탄력성 첫 번째 영상에서는 간단히 회복탄력성의 정의를 우리가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죠? 회복탄력성의 목소리가 굉장히 다운돼 있네요. 정의를 알아봤는데, 두 번째, 세 번째 영상에서는 지금 이제 두 번째 영상이죠. 회복탄력성이란 그 성질이 가지고 있는 구조를 조금 더 깊숙하게 파보려고 해요. 이걸 왜 파야 되냐? 영상 3개를 다 보고 나시면 아시게 될 거예요. 이거 파길 잘했다, 이런 생각 드실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영상에서는 우리가 회복탄력성 정의를 받고, 정의와 일화를 받고, 두 번째는 이번 시간이죠. 회복탄력성을 이루는 첫 번째 요소를 보게 될 거예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회복탄력성을 이루는 두 번째 요소, 요거를 정리를 해서 이제 이 영상에 대한 리뷰를, 책에 대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복탄력성은 사실 여러분, 묻었다. 자, 두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어요. 두 가지 능력으로. 첫 번째가 자기조절 능력, 두 번째가 대인관계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거 아까 막 내가 글씨 지저분하게 써가지고 좀 지저분한데, 나 힘이 빠져가지고 못 쓰겠어. 너무 힘들어. 자, 자기조절 능력, 대인관계 능력,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알아볼 능력은 이 자기조절 능력이거든요. 근데 이 자기조절 능력 또한 하부에 이렇게 세 가지 능력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자, 요거를 한번 우리가 심층적으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거 미리 좀 써놓을 걸. 자기조절 능력의 첫 번째는 감정 조절력. 이거는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인가 봐. 그죠? 그리고 충동 통제력. 세 번째는 원인 분석력입니다. 자, 볼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자, 처음 이제 일단 시작하는 요 자기조절 능력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 정의가. 자기조절 능력이란 스스로의 감정을 인식하고 그것을 조절하는 능력이다. 스스로의 감정을 인식하고 그것을 조절하는 능력, 그것이 바로 자기조절 능력이다. 이걸 좀 더 쉽게 얘기하면 감정 조절 능력이라고도 볼 수 있겠어요. 그죠? 자, 보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자기조절 능력의 첫 번째 요소인 감정 조절력을 좀 알아볼게요. 단어가 좀 비슷비슷해, 이게. 그래서 좀 헷갈리거든요. 그래도 한번 알아두면 분명히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책 120페이지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자신이 지닌 능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긍정적 감정을 불러일으킬 줄 알아야 한다. 다시 한번. 자신이 지닌 능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긍정적 감정을 불러일으킬 줄 알아야 한다. 자, 내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기 위해서는 내 스스로가 긍정적 감정을 불러일으킬 줄 알아야 한대요. 이것이 첫 번째 감정 조절력의 핵심입니다. 내가 왜 긍정적 마음을 품어야 되냐면, 내 능력을 있는 힘껏 최대한 발휘하기 위해서. 그 방법은 내가 긍정적 감정을 품는 것밖에 없대, 이 말이에요. 자, 가보겠습니다. 감정 조절력은 압박과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평온함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감정 조절력이죠. 그죠? 내 감정을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조절할 수 있는 능력. 그런데 이 능력은 단순히 부정적 감정을 억누르는 것만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이 능력에는 필요할 때면 언제나 긍정적 감정을 불러일으켜 신나고 재밌게 일할 수 있는 능력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가 회사에 출근을 했어요. 누구는, 옆에 내 동기는 막 오늘 출근하기 싫었는데 짜증나는데 회사에 막 억지로 끌려왔다, 막 이런 얘기를 해. 근데 나는 이왕 일하는 거 그렇게 일하고 싶지가 않아. 즐겁게 일하고 싶어. 그래서 내 스스로 나는 오늘 내가 원해서 이 회사에 왔고 이 회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주고 회사를 성장시켜야겠다. 오늘도 열심히 일해야지. 이런 약간 긍정적 마음으로 마음을 억지로 내가 바꿨어. 이게 됐어. 이게 바로 감정 조절력의 핵심이에요.
자, 읽어볼게요. 한편 긍정적 감정이 풍부한 사람들은 보통 기능적 고정성을 유연하게 극복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그게 바로 기능적 고정성이에요. 자, 기능적 고정성. 기능이 고정되어 있다. 기능적 고정성이란 사물의 기능이 고정되어 있다고 여기는 생각을 말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우리가 신발 박스 같은 거 보면은 그 신발 사면 신발 박스 주잖아요. 그거는 이제 기능적으로 봤을 때는 고정된 기능은 신발이 담긴 상자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거를 거기서 신발을 꺼낸 다음에 종이 서랍으로 쓰는 사람도 있고 책장으로 쓰는 사람도 있고요. 아니면 진열대로 쓰는 사람도 있거든요. 이렇게 고정관념을 깨는 데 있어서 보다 유연한 경향, 이게 기능적 고정성이 높은 사람들의 어떤 특징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를 들면 그런 것도 있잖아요. 우유곽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것도 우유를 담는 통이라고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요, 거기에다 흙 같은 걸 넣어가지고 화분으로도 쓰잖아요. 그게 바로 기능적 고정성을 탈피한 훌륭한 사례가 될 수 있어요. 그런 게. 자, 읽어볼게요.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두고 창의성이 높다라고 말하죠. 한편 강한 회복 탄력성으로 역경을 극복해낸 사람들의 공통점은 자신에게 닥친 고난에 전혀 새로운 의미를 부여 후 오히려 이를 기회로 바꿨다는 데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그 전 영상에서 이상묵이라는 교수님이, 서울대 이상묵 교수님이 불의의 차사고로 사지마비 판정을 받으셨단 말이에요. 자, 이건 고난이죠. 이 고난에 고정되어 있는 기능은 어떤 뭐 시련, 아픔, 우울 이런 거란 말이에요. 보통 고정된 기능은. 근데 이 기능적 고정성 탈피가 유연한 사람들은 이 이상묵 교수 같은 분은 회복 탄력성이 높으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재해석해버려요. 창의적으로. 이게 고난이 아니라 어떤 축복, 기회, 행운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전환을 일으켜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평범한 사람들은 이게 정말 쉽지 않은데 성공한 대부분의 회복 탄력성이 높은 사람들의 특징은 이 기능이 좋아. 이 기능이. 이걸 이렇게 바꿔버리는 기능. 자,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이들에게는 심지어 자신을 둘러싼 처지마저도 창의적으로 재해석해버리는 능력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장애는 원래 어려운 거잖아요. 근데 이게 어려운 게 아니고 장애는 또 다른 기회다. 이분은 이렇게 생각하신 거야. 기능적 고정성의 탈피. 이때 자세히 보면 감정 조절력과 관련된 요소들, 예를 들면 뭐 창의성, 기능적 고정성 극복 이런 것들의 기반은 모두 긍정적 정서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긍정적 정서. 결국 이 감정 조절력이라는 거를, 자기 조절 능력의 한 축인 감정 조절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나 자신이 일단 즐겁고 행복한 상태여야만 해요. 즐겁고 행복한 상태. 자, 여러분, 이게 아니야. 넘어가자. 자,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거를 근데 여러분 하나 내가 얘기를 좀 하고 넘어가야겠다. 창의성과 관련된 실험을 책에 보면 이런 게 많이 나거든요. 창의성과 관련된 실험. 근데 이 뭐 자세한 실험까지는 우리가 얘기하기엔 너무 얘기가 길어질 것 같고, 이 실험을 하는데 이 책에서는 그 피실험자 군을 두 집단으로 나눠요. 한 집단한테는 사탕을 줘, 사탕을. 한 집단한테는 아무것도 안 줘. 누가 더 창의성이 높게 나왔을까요? 이 첫 번째 집단이 창의성이 더 높게 나와요. 이런 것도 있어요, 여러분. 그 만화책을, 똑같은 내용의 만화책을 읽는데 한 실험군한테는 이게 볼펜을 이 모양으로 물어가지고 약간 그 웃는 모양이 되도록 그렇게 물게 한 후 만화책을 읽게 했고, 두 번째 집단한테는 이 모양이 아니라 이 모양으로. 이 모양으로 하면 입을 오므리게 돼서 약간 무표정이 되거든요. 이게 무표정으로 만화책을 읽게 했어. 여기는 억지로라도 웃는 모습으로. 자, 이 첫 번째 집단이 훨씬 만화책을 재미있고 유익하게 받아들였어요. 여기는 덜 재미있다고 답을 내놨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자, 내 감정이 주변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친다. 어떤 거? 내가 이 앞에 눈앞의 상황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데도 영향을 주고, 내가 내가 역량을 발휘하는데도, 창의성, 내가 이런 역량을 발휘하는데도 영향을 준다. 뭐가? 감정이 어때야 돼요, 여러분? 행복해야 돼요. 그러니까 순서를
잘 생각해야 돼요. 내가 성공하면 행복할 거야. 아니에요. 내가 행복해야 성공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당장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이 지금 행복해야 돼. 지금 당장. 그래야지만 성공으로 갈 확률이 높아져. 행복을 미루지 마세요. 사실 책에 진짜 내용이 복잡한데 책에서 하고자 하는 말은 이거야. 행복해라. 반드시. 왜? 행복하지 않으면 안 돼요. 성공할 수 없어. 행복해야 성공할 수 있다. 감정 조절 잘해라. 이게 책의 핵심이야.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충동 통제력이에요. 두 번째는. 충동 통제력은 자율성을 바탕으로 오히려 고통을 즐기는 능력. 나아가 고통의 과정을 즐거움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마음의 힘을 의미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 이 충동 통제력에서 핵심적 단어는 괜히 여기다 적어버렸네, 이거. 자, 자율성입니다. 자율성. 충동 통제력에 있어서 핵심적인 단어는 자율성이에요. 자, 어떤 일을 하든 성장하기 위해선 고난과 역경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충동 통제력은 이런 시련을 단순히 견디게 해주는 걸 넘어 즐거움으로 바꿔버리는 마법 같은 힘인 겁니다. 한편 이 충동 통제력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는 자율성입니다. 인간은 같은 일이라도 내가 스스로 선택해서 하고 있는 행복한 상태로 노력할 때만이 비로소 고통조차 즐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이며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세상 어떤 일이든 지금 현재 충분히 행복한 마음을 갖고 자발적으로 노력하는 사람만이 최고의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도 사실 아까 얘기했던 행복한 감정, 긍정적 정서가 이 단어에서도 핵심인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후에도 얘기하겠지만 이게 굉장히 복잡하게 이루어져 있지만 이 모든 요소들을 하나로 정리하면 행복이에요. 행복. 이 모든 것들을 하나로 정리하면. 그런데 왜 이걸 이렇게 복잡하게 파고 들어가냐? 여러분, 그거 잠깐만 제가 다른 얘기를, 지금 시간이 없는데 잠깐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착하게 살아. 누가 어른이 나한테 이렇게 말해. 그러면 우리는 뭐가 떠오르냐면, 왜? 이런 질문이 떠올라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합리적이고 명백한 답을 말해줘야, 근거를 말해줘야 내가 착하게 살 수 있는 확률이 조금이라도 올라가. 맞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야, 행복해야 돼, 지금. 그럼 우리는 물어봐. 이거 답은 나왔어요, 책의 답은. 제가 누누이 얘기했지만. 왜? 이걸 몰라, 이거를. 왜? 그러니까 행복하면 뭐가 좋고, 어떤 과정을 거쳐가지고, 이게 뭐가 어떻게 되는 건데, 이거를 알아야지만, 일단 이거는 접어도 이걸 알아야지만 이걸 실행으로 옮길 수 있단 말이에요. 행복하게 살아. 왜? 그냥 행복한 게 좋잖아. 이런 식이면 다 행복해졌지. 그러나 그렇지가 않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이. 그래서 이 구조를 한번 파고 들어가 보자는 거예요. 이걸 다 듣고 나면, 세 번째 영상을 보고 나면 얼추 내가 오늘 당장 행복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아마. 자, 갈게요. 어디까지 읽었더라? 여기구나. 자, 갈게요, 여러분. 요게 중요하니까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여러분. 결국 세상 어떤 일이든 지금 현재 충분히 행복한 마음을 갖고 자발적으로 노력하는 사람만이 최고의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사실 인내가 써야 열매가 달다. 미래를 위해 현재를 희생하는 사람만이 성공한다. 라는 생각이 강하게 뿌리 박힌 우리 한국인들 입장에선 받아들이기 힘든 정서입니다. 맞죠, 여러분? 요런 거 인내가 써야 열매가 달다. 자, 요런 말은 사자성어로 얘기하면은 요건데, 이게 책에도 나오지만은 우리나라 어떤 사회 정서를 꿰뚫는 어떤 핵심 코드예요, 이게. 고진감래. 그러니까 오늘을 희생해야 내일이 행복하다. 이런 거잖아요, 이게. 그죠? 근데 이거는 지금 책에서 얘기하는 거랑은 약간은 좀 차이가 있어요. 얘는 뭐라 그러냐면은 오늘 당장 행복해야 돼. 자, 얘는 뭐라 그러냐면은 내일의 행복을 위해서 오늘의 행복은 미뤄야 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 둘이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 저자는 이게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이거는 틀렸다. 이거 위험하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볼게요. 결국 그러나 놀랍게도 저자는 미래를 얻을 수 있는 사람은 현재를 고통스럽게 느끼고 희생하는 사람이 아니야. 이거 저자가 하는 말이에요. 다시 한번. 저자가 하는 말입니다. 미래를 얻을 수 있는 사람은 현재를 고통스럽게 느끼고
희생하는 사람이 아니다. 현재를 행복하게 느끼며 노력하는 사람만이 미래를 얻을 수 있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미래를 얻을 수 있는 사람은 현재를 고통스럽게 느끼고 희생하는 사람이 아니다. 이거 현재를 고통스럽게 느끼고 희생하는 사람, 이거 누가 떠올라요, 여러분? 우리가 떠올라, 우리 한국인이. 이거 아니래. 저자가 이거 아니래요. 저자가 직접 공부해보니까 아니래요, 이거. 그렇게 하면 성립 못한대. 결국 높은 자율성을 바탕으로 당장 오늘을 행복하게 사는 태도가 곧 충동 통제력, 더 나아가 회복 탄력성을 이루는 근간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에 따르면 이와 반대로 자율성이 없는 상황은 문제가 됩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놀고 싶은 마음을 억누르며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더라도 부모님이 억지로 시켜서 하고 있는 거라면 나에게 공부하는 지금은 미래를 위해 참고 견뎌야만 하는 현재의 시간, 즉 고통의 시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참으면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더라도 부모님이 시켜서 억지로 하고 있는 거라면 그 시간은 고통이고, 내가 현재를 고통스럽게 여기면 미래에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기가 어렵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학생 때만 그래요, 우리나라는? 아닙니다. 자, 10대 때는 대학만 가면, 자, 이 얘기 하죠. 대학 가면 뭐라 그래요, 우리가? 취업만 하면. 자, 취업하면 우리가 뭐라 그래요? 내가 승진만 하면.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래요? 내가 결혼만 하면. 그 다음에는 자식 낳고 나면 내가 자식 대학만 보내면. 그 다음에는 내가 노후 준비만 끝내면. 현재의 행복이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저자가. 한국인들의 삶. 얘 책에 나오는데, 여러분, 그 자살 비율이 우리나라가 엄청, 아이고, 자살률이 우리나라가 최근 10, 20여 년간 엄청나게 늘었거든요. 근데 왜 우리나라만 이렇게 자살률이 높을까? 저자는 이런 데서 원인을 찾고 있는 거야. 현재 행복이 없어. 현재 행복이. 자, 읽어볼게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 한국인들은 그야말로 죽을 때까지 미래를 위해 준비만 하다 무덤에 묻히는 끔찍한 삶을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쯤에서 국가 간 학력 비교 조사인 피사 점수를 봅시다. 피사 결과. 자, 피사라는 어떤 그 검사가 있나 봐요. 보통 어떤 과목에 대한 실력과 흥미는 비슷한 수치를 나타내는 게 정상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계속 읽어볼게요. 예를 들어 수학을 잘하는 학생은 그만큼 수학에 대한 흥미가 많을 확률이 높습니다. 여러분, 맞죠? 내가 수학을 잘해. 수학 실력이 좋아. 이런 학생, 내가 이렇다면 보통 나는 수학에 대한 흥미도 높을 확률이 높잖아요. 이게 맞잖아, 원래. 근데 이 조사에서 우리나라 학생들만 특이한 결과를 보였습니다. 우선 한국 15세 학생들의 수학, 과학, 읽기 등의 학업 성취도는 최상위권을 기록했습니다. 최상위권을. 그러나 정작 흥미도, 내재적 학습 동기, 학업에 대한 자신감, 협동학습 선호도,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 등 자율성 관련 부분에선 최하위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자, 성취도는 여기 있는데 흥미나 자율성 같은 건 여기 있어. 이게 되게 비상식적이고 기이하다는 거예요, 저자가 볼 때는. 실력과 흥미 사이에 이 정도로 기형적 차이가 발생하는 나라는 한국뿐이었대. 뭐가 이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거 지금. 저자는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자는 지금 우리 사회에, 뭐야, 이거 왜 이렇게 안 맞냐. 뭔가 지금 우리 사회에 큰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지금. 문제 있죠, 확실히. 여전히 현재의 고통을 감내하는 자가, 자, 다시 읽어볼게요. 여전히 현재의 고통을 감내하는 자가 미래에 성공한다 라는 말을 철석같이 믿는 사람들이 봐야 할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나라를 관통한 정서가 이거죠. 현재의 고통을 감내하는 자가 미래에 성공한다. 매년 하버드 입학생 1,600여 명 중 한국 학생은 약 6%의 비율로 꾸준히 입학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근데 이게 한국 국적의 학생들이 꾸준히 6% 정도가 입학하는 게 이게 되게 높은 수치래요. 그러나 저자에 따르면 놀랍게도 입학 후 하버드 낙제생 10명 중 9명이
한국인이라 합니다. 나 이거 보고 너무 충격받았어. 그러니까 그럴 때는 90%잖아요. 우리나라 애들 뭐 똑똑하고 머리 좋은 애들 하버드 다 갈 거 아니야. 근데 낙제생 비율을 따지면 낙제생들 중에서 낙제생들 모아놓으면 대부분이 한국인이라는 거야, 이게. 왜 그런 걸까, 도대체? 또, 그렇게 먼 미래의 행복을 꿈꾸며 누구보다 열심히 오늘을 희생하는 한국인들이지만, 한국은 아직 단 한 명의 노벨상 수상자조차 배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맞죠? 노벨 평화상 제외하고는 뭐 과학이나 이런 전문 분야에서는 아직 한 명도 안 나왔잖아요.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시켰는데 이거 뭔가 이유가 있는데 저자가 볼 때는 자, 여기 이런 데서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자율성, 뭐 회복 탄력성 이런 데서. 자, 결국 미래의 행복만 꿈꾸며 하루하루 현재를 참고 견디는 삶은 고통만 가져올 뿐이며 큰 성과도 기대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지금 오늘 당장 이 소중한 하루의 가치를 깊게 생각하고 행복하기 위해 노력해야 오히려 뭐든 더 잘해집니다. 자, 이게 행복의 장점이 여러분이 당장 행복하기로 마음 먹는다는 것 자체가 가져오는 장점이 어마무시해. 일단 지금 행복하니까 내가 기분 좋죠? 그죠? 기분 좋은 거는 덤이고 내 성과도 올라가. 이만한 좋은 게 어딨어. 그죠? 이렇게 돼야 돼요, 우리가. 수많은 연구들은 행복한 사람이 뭐든 더 잘한다 라는 결과를 계속해서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명백한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먼 미래의 성공이 행복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 당장의 행복이 먼 미래에 성공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자, 이렇게 두 번째 논란이 끝났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회복 탄력성에서 요 자기조절 능력을 파트를 보고 있어요. 요거 중에서 요거는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우리가 여기 그 중에서 요걸 본 거예요. 충동 통제력. 충동 통제력의 핵심은 뭐였어요, 여러분? 자율성. 근데 여러분, 이 자율성이라는 거는 사실은 내가 봤을 때는 제가 책을 읽고 느낀 점은 이거야. 누군가가 시켜서 내가 돈 벌기 위해서 하는 일은 무조건 자율성이 없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거.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는 누구한테 자율성이 있냐 없냐 누구한테 달렸냐면 남한테 달리는 게 아니에요. 나한테 달렸어, 나한테. 내가 어떤 마음으로 하냐. 누가 시켜서 하는 강압적인 노동일지라도 내가 내 스스로 자율성을 불러일으키면 돼. 긍정적 마음으로. 기분 좋게. 나한테 도움되는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러면 자율성이 높아져요. 문제는 누구한테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사회 탓, 남 탓 할 필요 없어요. 내 마음가짐에 달려있는 거라니까. 내가 행복하다고 믿으면서 지금 당장 내가 오늘 하루가 소중하다고 느끼면서 내가 하는 일을 나한테 일 시켜준 사람 고맙게 생각하면서 열심히 하는 거 손해가 아니야. 그게 나한테 오히려 이득이에요. 남한테도 이득이고. 뭔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자, 세 번째 마지막 보겠습니다. 원래 이거를 다 적으면서 제가 준비를 했었는데 이거 적었던 게 또 종이도 지저분하고 해가지고 좀 이렇게 불가피하게 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원인 분석력입니다. 원인 분석력. 이거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이것도. 저는 이거 읽으면서 좀 배운 게 많았는데 여러분들도 좀 인사이트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만요, 여러분들. 커피 한 잔 마실게요. 자, 원인 분석력은 내게 닥친 문제를 긍정적으로 바라봄과 동시에 문제의 원인을 정확히 진단해내는 능력을 말합니다. 잠깐만. 뭐야 이거. 자, 내게 닥친 문제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첫 번째. 두 번째는 원인의 명확한 진단. 이게 두 번째. 자, 원인 분석력의 핵심은 내게 닥친 문제에 대해서 그 문제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두 번째, 원인의 명확한 진단을 해내는 능력. 이게 원인 분석력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원인 분석력의 성패는 아래 세 가지 차원에 의해 결정됩니다. 자, 이 원인 분석력은 여기다 적어야겠다. 세 가지 차원에 의해, 세 가지 측면에 의해 결정되는데 첫 번째가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종이 써야겠다. 잠시만요, 여러분. 적고 시작할게요. 자, 원인 분석력.
자, 첫 번째, 개인성. 두 번째, 영속성. 세 번째, 보편성. 자, 여러분, 여기서 개인성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났어. 어떤 문제가 생겼어. 그럼 그게 개인적으로 나에게만 일어난 일인가? 아니면 나를 포함해서 누구에게나 다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 이게 개인성이에요. 원인을 찾는 데 있어서. 자, 영속성은 이런 거예요. 영속성. 항상 영속적으로 그런 건가? 아니면 이번에만 어쩌다 그런 건가? 자, 보편성은 이거예요. 모든 게 다 그런 건가? 아니면 그것만 그런 건가? 이렇게 보니까 잘 와닿지 않죠? 좀 이따 예를 들어볼게요. 봐봐요. 예를 들어서 회복 탄력성이 낮은 사람이 자격증 시험에 떨어졌다 칩시다. 이 부류는 실패한 일에 대해서 높은 개인성, 높은 영속성, 높은 보편성을 적용하여 스토리텔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원인 분석력의 핵심은 이거거든요, 이거. 스토리텔링. 나 자신한테 일어난 문제에 대해서 스토리텔링을 어떻게 해주느냐. 이게 핵심인데, 지금, 봐봐요. 지금, 그 실패한 일에 대해서 보통 회복 탄력성이 낮은 사람들은 높은 개인성, 높은 영속성, 높은 보편성을 적용해서 스토리텔링을 한대. 이거 여러분이 적용될 수도 있어요. 저는 사실 이거에 많이 적용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고치려고 노력하는 중인데, 예를 들면 이런 거 여러분. 자, 자격증 시험에 떨어진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개인성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해. 아니, 시험에 합격한 사람들도 많은데, 왜 나만 떨어졌을까? 이게 높은 개인성이야. 시험에 합격한 사람들도 많은데, 왜 나만 떨어졌을까? 영속성 측면에서는 이래. 원인은 이렇게 찾는 거야, 이 사람이. 이번에 떨어진 걸 보니까 앞으로도 또 영속적으로 앞으로도 또 이 시험에 떨어지는 건 아닐까? 이게 높은 영속성이에요. 자, 보편성 이런 거예요. 사실 떨어진 건 자격증 시험 하나죠.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이 시험뿐 아니라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은 왜 다 안 풀리는 걸까? 모든 일. 영상이 끊겼네요. 다시. 여러분, 어디까지 녹화돼 있었는지 모르겠네. 자, 여기 한 번 더 얘기할게요, 여러분. 원인 분석력의 핵심은 스토리텔링인데, 자격증 시험에 떨어진 사람을 예로 들 때, 만약 이 사람이 회복 탄력성이 낮은 사람이라면, 이런 식으로 본인한테 스토리텔링을 부여합니다. 원인을 이렇게 분석해요. 자, 개인성의 측면에서. 왜 나만 떨어졌을까? 영속성적인 측면에서. 앞으로도 또 떨어지는 건 아닐까? 자, 보편성적인 측면에서. 이 시험뿐 아니라 내가 하는 모든 일은 왜 다 안 풀리는 걸까? 이렇게 스토리텔링을 합니다. 회복 탄력성이 낮은 사람은.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들어요? 이거 진짜 최악이죠, 이런 스토리텔링.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회복 탄력성이 절대 높아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스토리텔링을 하는 습관을 고쳐야 돼. 만약에 이런 습관을 가지고 있다면. 근데 참 안타깝게도 저는 약간 이런 측면이 많거든요. 많아. 지금껏 생각해보면. 자, 그래서 저도 지금 고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자, 반대로 그러면 여러분, 회복 탄력성이 높은 사람이 이렇게 자격증 시험에 떨어진 걸 예로 들어볼게요. 이 부류는 모두 보통 실패에 관해서 낮은 개인성, 낮은 영속성, 낮은 보편성을 적용시켜 해석해요. 자, 아까 개인성 있었죠, 개인성. 개인성은 이래요. 자, 시험에 떨어졌어.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해. 자격증 시험 탈락은 나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다른 사람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일이다. 뭘 하는 거야, 이게? 낮은 개인성을 부여한 거야. 나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아까 뭐가 있었죠? 영속성 있었죠, 영속성. 두 번째로. 이게 첫 번째고, 이게 두 번째. 영속성은 이번 시험은 운이 좋지 않았다. 자격증 시험 탈락은 아마도 이번뿐일 것이다. 이번뿐일 것이다. 아까 전에 높은 어디 갔어? 에이, 모르겠다. 아까 전에 그 높은 영속성을 부여한 사람은 뭐라 그랬어요?
앞으로도 또 이 시험에 떨어지는 건 아닐까? 근데 이 사람 뭐라 그래요? 아니야. 아마도 시험 떨어진 건 이번 뿐일 거야. 이렇게 스토리텔링을 해요. 스스로한테. 자, 세 번째. 보편성. 보편성 있었죠. 보편성. 자, 보편성은 비록 자격증은 못 땄지만 나는 운동도 열심히 하고 있고 저축도 꾸준히 하고 있다. 자격증 하나 못 땄다고 해서 내 인생 모든 면이 다 실패한 건 절대 아니다. 낮은 보편성. 자, 아까 전에 회복 탄력성이 낮은 사람은 뭐라 그랬었죠? 내가 하는 모든 일은 왜 다 안 풀리는 걸까? 이 시험뿐 아니라 내가 하는 모든 일은 왜 다 안 풀리는 걸까? 근데 회복 탄력성이 높은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자격증 하나 못 땄다고 해서 내 인생 모든 면이 다 실패한 건 절대 아니다. 요렇게 개인성, 영속성, 보편성 차원에서 이 스토리텔링을 하는 게 회복 탄력성이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 사이에 차이가 어마무시하게 크다는 걸 알려주고 있어요. 원인 분석력에서 봤을 때. 이처럼 회복 탄력성이 높은 사람은 자신에게 벌어진 상황을 언제나 여기 또 나오죠. 자,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긍정적으로. 내가 이게 아까 핵심이라고 했잖아. 맞죠? 자, 읽어볼게요.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회복 탄력성을 이루는 엄마야 여기 있다. 회복 탄력성을 이루는 두 가지 중 첫 번째 요소는 스스로의 감정을 인식하고 조절하는 능력을 뜻하는 자기조절 능력입니다. 자기조절 능력은 세 가지 하위 능력의 총합입니다. 그 세 가지 하위 능력은 아래와 같습니다. 감정 조절력, 충동 통제력, 원인 분석력. 마지막으로 이 세 가지 하위 능력은 공통된 뿌리를 공유합니다. 그 뿌리는 바로 긍정적 정서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긍정적 정서. 누누이 얘기하지만 긍정적 정서가 핵심이다. 그러니 우리 부디 많이 웃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행복한 마음으로 오늘을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오늘 당장. 리뷰가 하나 더 남았지만 사실 이것이 이 책이 말하고자 하는 전부입니다. 당신이 이렇게 물을 수도 있을 겁니다. 글이 이렇게 긴데 저게 전부라고요? 네, 저게 전부입니다. 긍정적 정서, 저게 전부입니다. 이렇게 글이 끝났습니다. 여러분, 조금 설득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이 책에는 사실은 그 긍정적 정서와 관련된 수많은 실험들이 나오는데 요 단어, 요 용어, 요거 이 사부 요소들 정리하는 데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기 때문에 과감하게 그 예시들은 제가 제외를 시켰습니다. 혹시 책이 궁금하신 분들은 가까운 도서관이나 서점에 가셔가지고 책을 구해서 한번 읽어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아니면 뭐 제 영상을 보셔도 좋고요. 저 다음 시간에는 요 마지막으로 요 대인관계 능력 있죠? 회복 탄력성의 주요 요소인 대인관계 능력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